지금 시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만약 자정이 훌쩍 넘었는데도 딱 30분만 더 하겠다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뇌는 지금 실시간으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단순히 피곤하고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뇌 속에 해로운 물질이 가득 차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사역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내용은 단순한 컨디션 관리가 아니라 10년 뒤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생존 전략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불운이 아닙니다. 매일 밤 우리가 뇌를 혹사시킨 결과물에 가깝죠. 낮 동안 눈을 뜨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뇌에서는 활동의 결과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문제는 이 찌꺼기가 뇌세포를 병들게 하는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독소를 없애는 유일한 시간, 바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인데요. 우리 뇌는 몸의 다른 곳처럼 노폐물을 빼내는 림프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해서 청소를 합니다. 잠이 들면 세포 외의 공간이 약 60% 증가하면서 세포 사이의 빈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강하게 흘러 들어와 쌓여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씻겨 내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리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눈을 감고 누워있으면 뇌가 쉴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보면 이 청소 기능을 작동시키는 진짜 열쇠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쥐고 있거든요. 깨어서 집중하거나 긴장할 때 나오는 이 호르몬은 뇌혈관을 좁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는 뇌 세포 사이의 공간이 닫혀 있어서 뇌척수액이 전혀 흐르지 못하는 거죠. 완전히 잠들어서 이 호르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야만 비로소 혈관이 넓어지고 뇌척수액이 흐르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멍하니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독소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깊은 수면에서 글림파틱 활동이 더 활발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노폐물 제거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4시간에서 6시간만 자거나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소 기능이 시작되려다 말고 멈춰버립니다. 겨우 하루 밤새운 걸로 너무 겁주는 건 아니야? 물으실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하룻밤 수면이 깨져도 일부 지표인 베타 아밀로이드 제거가 잘 안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수면 부족이 계속될 때입니다. 이때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넘어 타우 단백질이라는 더 해로운 물질이 등장하죠. 타우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 내부에서 엉키고 뭉쳐서 신경의 연결을 아예 끊어버리죠. 이 손상은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경 연결망으로 구성된 백질은 뇌의 각 영역을 연결해주는 신경 통로이자 정보를 전달하는 길인데요. 잠이 부족한 사람들의 뇌를 찍어보면 이 백질의 미세한 구조가 약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 정보는 있는데 단어가 입 밖으로 바로 나오지 않고 맴돌거나 복잡한 계산이 갑자기 안 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바로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인 백질이 손상되어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잠을 못 자는 상태가 길어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계속 높아지면서 해마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리고 손상을 촉진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지쳐버리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뇌세포는 독소를 치울 여유는커녕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벅찬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독성 단백질과 염증이 뇌 안에서 더 쉽게 쌓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해마를 포함한 뇌구조의 위축이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면 부족은 뇌 속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잠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뇌 속에 제대로 치우지 못한 노폐물과 독성 물질이 점점 쌓입니다. 뇌의 면역 세포들은 점점 예민해지고 원래는 해롭지 않은 시냅스까지 과하게 잘라내는 방향으로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정상세포와 없애야 할 물질을 완전히 구별하지 못한 채 멀쩡한 신경세포와 시냅스, 기억이 저장된 연결 부위까지 과도하게 정리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요즘 신경염증이 올라간 뇌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유전적으로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도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 극히 일부 1% 정도 추정되거든요. 내가 그 소수에 속할 확률은 매우 낮죠. 5시간만 자도 괜찮다고 느끼는 건 내가 적응한 게 아니라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 스스로 둔감해진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수면 박탈에 대한 주관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이미 비상상태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쏟아내며 억지로 버티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난 괜찮아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코르티솔은 뇌를 깨우는데 도움이 되지만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해마를 위축시키고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기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뇌의 청소 기능인 그림프 시스템은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독성 물질과 염증은 나갈 곳을 찾지 못한 채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장기간 지속되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츠하이머 병의 시작점이죠. 이제 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막연하게 일찍 주무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술과 수면 유도제는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은데요. 수면제는 임의로 끊지 말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약물은 깊은 수면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내 수면이 회복 수면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잠이 안 온다고 술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죠. 알코올은 뇌의 기능을 억제해서 의식을 잃게 만들 뿐이지 정상적인 깊은 잠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알코올 문제가 있는 분들의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의 기능이 뚜렷하게 떨어져 있고 해마의 크기도 줄어들어 있거든요. 수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졸피뎀 같은 약물은 조심해서 써야 합니다. 졸피뎀처럼 인위적으로 재우는 약을 쓰면 자연스럽게 잘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뇌파와 수면 구조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뇌혈관이 직접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요즘 주목받는 혈관 운동성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깊이 잠든 동안 뇌 혈관이 아주 느린 리듬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이 움직임이 뇌 척수액을 펌프질해 뇌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고 합니다. 마치 뇌 전체가 천천히 짜내듯이 움직여야 깊은 곳의 이끄기까지 밀어낼 수 있는데 일부 동물 연구에서는 졸피뎀을 썼을 때 이런 혈관 리듬과 그림프 청소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자면 잠이 들긴 하지만 뇌 청소 효율이 자연스럽게 잤을 때보다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장기간 매일 복용하면 이런 차이가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상은 눌러놓되 깊은 정비는 못하는 그런 잠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리에 누웠을 때 잠이 안 올까봐 불안해하는 마음, 이것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기법을 써보는 건데요. 잠들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눈을 뜨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 보는 겁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압박감이 오히려 신경을 흥분시켜 잠을 달아나게 하거든요. 편안하게 누워서 오늘 하루 고생한 내에게 이제 청소할 시간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내가 긴장을 풀고 편안해질 때 비로소 뇌 척수액이 흐르는 길이 열립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이 절대적인 시간은 반드시 지키는 게 현명합니다. 주중에 못 잔 잠을 주말에 몰아서 잔다고 해서 이미 쌓여서 굳어진 타우 단백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일 밤 꾸준한 관리가 답인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무겁고 어제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내 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뇌는 무게가 체중의 2% 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는 20%나 사용하는 아주 효율이 낮은 기관이잖아요. 필연적으로 엄청난 양의 활동 찌꺼기가 쌓일 수밖에 없죠. 알츠하이머 병에서 흔히 관찰되는 단백질 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독소를 없애려고 항산화제 같은 약을 찾아서 드시는데요. 하지만 뇌는 약물 몇 알로 청소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물리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행동일 뿐입니다. 오늘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뇌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린패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아주 정교한 노폐물 배출 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는 깨어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억제되고 깊은 수면에서 더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뇌세포의 크기를 크게 유지하기 때문이죠. 세포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 노폐물이 빠져나갈 틈이 없는 겁니다. 동물연구 보고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깨어있을 때 뇌세포 사이의 공간은 전체의 14%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출 경로가 언제 열리는지가 핵심이겠죠. 깊은 잠에 빠졌을 때입니다. 4시간만 자면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귀에 맴돌기도 할 텐데요. 그렇더라도 아주 깊은 잠의 단계에 진입했을 때 벌어지는 생물학적 기적을 알게 된다면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깊은 잠에 들면 뇌의 노르에피네프린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뇌 세포들이 줄어들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무려 60% 이상 넓어집니다. 좁았던 공간이 갑자기 아주 넓게 트이는 거죠. 넓어진 공간으로 뇌 척수액이 가득 들어와서 낮 동안 쌓인 찌꺼기들을 강력한 압력으로 씻어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자는 동안 뇌의 독소 제거 속도는 깨어 있을 때보다 2배나 빠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잠을 줄여서 공부하거나 일을 한다는 건 뇌 속의 찌꺼기를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잠을 4시간 자면서 뇌 영양제를 먹는 건 배출구를 막아놓고 뚫는 약을 붓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인 거죠. 머리가 맑아지길 원한다면 약국에 갈 게 아니라 당장 잠을 청하는 게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울하고 기운이 없어서 세로토닌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바나나를 먹거나 트리토판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건 돈 낭비입니다. 트리토판이라는 원료가 뇌 안으로 들어가려면 혈액과 뇌 사이를 막고 있는 장벽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발린이나 류신 같은 다른 영양소들도 때로 몰려나와서 장벽을 통과하려고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정작 트리토판은 뇌로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설령 들어갔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재료가 있다고 해서 기능이 저절로 작동하는 게 아니니까요. 트리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효소가 작동해야 합니다. 세로토닌 시스템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그 중에서도 아침의 밝은 빛 노출은 세로토닌 신호와 수면 각성 리듬을 켜는데 중요한 작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세로토닌 생성 기능을 작동시키려면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밝기인 300에서 500 룩스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최소 2500 룩스 이상이며 맑은 날 밖에서 받는 1만에서 10만 룩스 정도 되는 빛이 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길게 산책할 시간이 없다면 출근길에 잠시 선글라스를 벗고 햇살을 눈에 담거나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건물 밖으로 나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면 겨울철처럼 햇볕의 양이 적을 때 뇌의 세로토닌 사용량은 바닥을 치고 반대로 햇볕이 강한 날에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아침에 빛을 보는 행위는 단순히 기분 전환이 아니라 이건 뇌라는 생체 기관의 핵심 기능을 작동시키는 의학적 시술과도 같죠.
아침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낮에 빛을 안 보고 밤에 잠이 잘 오기를 바란다는 건 명백한 욕심이겠죠. 음식으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빛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는 빛을 받아야 작동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리고 돈 안 들이고 뇌 기능을 살리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멍하니 있기인데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스마트폰을 봐야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이 시간은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가장 바쁜 시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뇌에는 가만히 쉴 때만 작용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뇌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정보를 집어넣기만 하는 건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고 창고에 계속 물건만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10분만이라도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또한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당장 멈춰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감정을 속으로 사귀는 것인데요. 흔히 화가 나도 꾹 참는 것을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배워왔죠. 물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싫은 내색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내 건강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감정을 누를 때 우리 뇌의 스트레스 반응은 최고조로 올라가고, 스트레스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화병이 건망증과 치매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적절하게 말로 표현하고 해소할 줄 알아야 내가 다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방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대인관계 부족의 건강 위험 정도는 일부 보고에서 하루 담배 15개 피 흡연과 비슷하다고 비유되기도 합니다. 온종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다가 집에 돌아오면 말 한마디 듣기도 싫은 그 피로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더라도 뇌과학적으로는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뇌는 사회적 고립을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이거든요. 혼자가 되면 우리 뇌는 위기 대처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몸을 보호하는 유전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켜지면 바이러스를 막는 항체 반응은 줄어들고, 대신 세균 감염에 대한 염증 반응 수치를 크게 높이게 됩니다. 몸과 뇌가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이 염증 물질들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치매의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튼튼한 사람은 고립된 사람보다 생존 확률이 무려 50%나 높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싫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거나 큰 모임에 나갈 필요는 없겠죠. 편의점 직원에게 건네는 가벼운 인사나 친구와의 짧은 통화 같은 가벼운 교류만으로도 뇌는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대화만큼 뇌의 모든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고강도 훈련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언어 이해 영역을 써야 하고, 내 할 말을 생각하느라 언어 표현 영역을 써야 하죠. 상대의 표정을 읽으려고 시각 처리 영역과 감정 처리 영역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튀어나오려는 말을 찾느라 전두엽이 쉴 새 없이 작동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 볼까요? 뇌가 자꾸 굳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영양소 결핍이 아니라 자극과 순환의 결핍입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기능을 없애버리는 아주 경제적인 기관이잖아요. 잠을 줄이는 건 뇌의 청소 기관을 멈추게 하는 셈이죠.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겠지만 수면은 뇌가 하는 가장 치열한 활동임을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7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확보해서 노폐물 배출 통로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영양제 통을 여는 대신 창문부터 여는 게 좋습니다. 우리 뇌의 세로토닌 생성 기능은 형광등 불빛으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2500룩스 이상의 자연의 빛이 눈으로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끝으로 귀찮더라도 사람을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나가는 게 싫고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뇌가 염증으로 손상되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친구와 이야기 나누고 남을 돕는 행위는 뇌의 보상 기능을 자극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노화 방지제니까요. 밥 숟가락을 넣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무언가 씹을 거리를 찾아 냉장고 문을 열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는 게 현명합니다. 우리 뇌가 거짓 정보를 보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 잘못된 신호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내장 지방은 계속해서 쌓이고 혈액은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져 끈적끈적하게 변하게 되니까요. 지금부터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신경 연결을 건강하게 바꾸는 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건 위장이 비어서가 아닙니다. 뇌 속의 아주 작은 기관들이 보내는 전기 신호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호 체계가 현대의 환경에서는 너무나 쉽게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먼저 지목해야 할 원인은 바로 뇌의 착각입니다. 우리 뇌에는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참 재밌는 것이죠. 배고픔과 갈증을 모두 감지하니까요. 문제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기관과 배고픔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서로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뇌 속에서 갈증 신호를 만드는 기관들이 배고픔을 담당하는 회로와 섞여서 신호를 잘못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까요? 만약 식후에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 뇌는 이걸 배가 고픈 것으로 잘못 해석해 버립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갈증과 배고픔 신호를 헷갈릴 수 있고 연구들에서도 두 감각의 연결이 단순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신 신경과학은 이걸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몸에 밴 습관 때문이라고 분석하죠. 우리는 평소에 밥을 먹으면서 물이나 국물을 같이 마시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뇌는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오면 무조건 무언가를 입에 넣고 씹어야 해결된다고 기억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식사 후에도 자꾸만 간식이 당긴다면 그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뇌가 물을 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때 빵이나 과자를 먹으면 당장은 만족스러울 것 같지만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인슐린이 과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더 강렬한 가짜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스트레스 또한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인데요. 직장에서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육아로 지쳤을 때 유독 매운 떡볶이나 달콤한 케이크가 당기는 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죠.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힘든 상황을 견디기 위해 반응하는 과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뇌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죠. 전전두엽은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거나 건강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충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셈이죠. 동시에 코르티솔은 본능과 공포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지나치게 활성화시키는데요.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당장 눈앞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본능만 남게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코르티솔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부추기는 그렐린 호르몬을 과도하게 생성한다는 사실이죠. 뇌는 지금 상황을 마치 먹을 것이 부족한 위급한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설탕과 지방을 강렬하게 원하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가 고칼로리 음식을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 버리기 때문에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을 기름진 음식에 손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의 주도권이 이성에서 본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벌어지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잠이 부족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뇌는 에너지가 부족한 위기 상태라고 판단하죠.
이때 뇌의 보상 시스템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서 음식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의 뇌를 촬영해 보면 음식 사진을 봤을 때 쾌락을 느끼는 부위가 평소보다 훨씬 강렬하게 반응하는데요. 특히 뇌 속에 있는 쾌락을 유도하는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이건 대마초를 피웠을 때와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냄새를 맡는 감각이 예민해져서 음식 냄새가 더 강렬하게 느껴지고 먹었을 때 느끼는 즐거움도 훨씬 커지게 되죠. 야식이 유독 맛있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멈추게 하고 본능적인 욕구를 따르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 보는 자극인데요. 먹는 방송을 보거나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살이 찔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따라하기 세포가 있어서 남이 먹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내가 먹는 것과 똑같은 뇌 부위가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뇌가 먼저 반응해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현상입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음식 사진이나 동영상, 냄새 같은 자극만으로도 우리 몸이 먹을 준비를 하면서 일부 호르몬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뇌는 밥을 달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냥 눈으로 봤을 뿐인데 우리 몸은 이미 먹을 준비를 마치고 혈당을 떨어뜨려서 가짜 배고픔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배달 앱을 켜서 메뉴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 몸은 살이 찌는 상태로 들어간 셈이죠. 이게 반복되면 뇌의 보상 회로가 고장나서 음식을 원하지만 막상 먹어도 즐겁지는 않은 상태가 되고 맙니다.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줄어들어서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양을 먹어야만 겨우 만족하게 되는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건 마약 중독자의 뇌 상태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집요한 가짜 배고픔의 상태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제가 제시하는 해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부족한 건 음식이 아니라 도파민과 뇌의 휴식입니다. 무턱대고 참는 건 답이 아니죠. 뇌의 신경 반응을 역이용해서 잘못된 신호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만약 식후에 입이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무언가 씹고 싶다면 껌을 씹는 게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껌을 씹는 것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긴장감과 코르티솔 반응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리듬감이 있는 씹기 자체가 몸을 진정시키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씹는 행위는 뇌의 신경계를 자극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정신을 맑게 유지하게 도와주죠. 턱이 아프라고 씹으라는 게 아닙니다. 리듬감 있게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치솟는 식욕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어주거든요. 그 다음은 찬물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가짜 배고픔이 몰려올 때 찬물 한 잔을 마시거나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찬물이 얼굴에 닿으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편안해지는 반사작용이 있는데요. 찬물이 얼굴에 닿으면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아 몸을 이완시키는 미주신경을 활성화시키죠.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떨어지고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뇌가 안정을 되찾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중 도파민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차가 크고 심장질환이 있거나 어지럼이 잘 오시는 분은 무리한 냉수욕은 피하셔야 되고요. 찬물 세수나 짧은 샤워처럼 안전한 범위에서만 시도해야 되죠. 속이 차가워서 찬물이 안 맞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벌컥벌컥 마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얼음 하나를 입에 물고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차가운 감각 자체가 뇌를 깨우고 가짜 식욕을 차단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충동 기다리기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욕은 일시적으로 강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가짜 배고픔은 20분이 지나면 잠잠해지죠. 먹고 싶은 욕구가 치솟을 때 딱 20분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 느낌을 제3자가 되어 관찰해 보는 거죠. 아, 나의 뇌가 지금 도파민을 원하고 있구나. 아, 내 위장이 아니라 뇌가 심심해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뇌의 주도권은 다시 전두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타이머를 20분 맞춰놓고 그 시간 동안만 다른 일에 집중해 보는 것도 현명합니다. 거짓말처럼 식욕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실천해야 할 핵심 수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공된 단맛 음료를 끊는 게 시급합니다. 달콤한 음료는 뇌가 갈증과 배고픔을 구분하는 능력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갈증은 오직 물로만 해결해야 뇌가 다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되죠. 잠이 부족하면 뇌는 기능이 고장난 상태가 됩니다. 충분한 잠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가장 기초적인 치료제이니까요. 끝으로 눈으로 먹는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음식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인슐린이 나오니까요. 배달 앱 알림을 끄고 먹방 구독을 취소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거죠.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고 계실 겁니다. 덕분에 잠도 예전보다는 깊게 자는 편이고 모래알 같던 밥맛도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지실 건데요. 분명 몸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데 머릿속은 여전히 멈춰버린 톱니바퀴처럼 꼼짝을 안 하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며칠이고 계속되면 우리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치료가 잘못되고 있는가 아닌지, 아니면 우울증은 나았는데 내가 원래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함은 성격이나 의지 문제는 아니죠. 뇌의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전등을 켜듯이 모든 기능이 동시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뇌의 각 부위가 약물에 반응하고 다시 연결되는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물학적 시차인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선 우리 뇌가 항우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부터 봐야 하죠. 우리가 약을 먹으면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 농도는 몇 시간 안에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농도가 변했다고 해서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세포에 있는 자가수용체라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수용체들이 늘어난 신경전달 물질에 적응하고 진짜로 문을 열어주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HT-A1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 자가수용체는 꽤 까다로운데요. 약물 투여 초기에는 오히려 브레이크업 신호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이 수용체들이 서서히 경계를 풀고 둔해지는 탈감작 과정이 나와야 비로소 치료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적응 기간이 보통 2주에서 4주, 경우에 따라 6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도 한동안은 왜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지 라고 느끼는 겁니다. 약이 안 듣는 게 아니라 뇌 안에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인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은 생명을 유지하는 뇌의 가장 깊은 곳인 뇌간과 시상하부입니다. 치료 시작 후 1, 2주에서 2주가 지나면 지긋지긋하던 불면이 줄어들고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기본적인 생체 리듬을 담당하는 원초적인 부위가 가장 먼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인 3주에서 6주 차에 발생하는데요. 이때 우리 뇌에서는 아주 모순되고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담당하는 뇌의 도파민 회로는 서서히 깨어나는데 정작 무언가 하고 싶다는 의욕을 담당하는 보상회로는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몸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 마음의 엔진은 여전히 꺼져 있는 이 시기를 전문 용어로는 에너지와 의욕의 해리 구간이라고 부르죠. 이때가 임상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신체적 기력은 회복되었는데
마음적 절망감은 그대로이다 보니 극단적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버릴 위험이 가장 높아지는 때가 바로 이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기억력 저하나 집중력 감소 같은 인지 기능의 문제는 더 늦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공포나 슬픔 같은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와 같은 변연계 시스템은 치료 6주에서 8주 차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데요.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과 업무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그중에서도 배외척 전두피질이라는 부위의 기능은 치료 시작 후 12주, 3달 지나야서야 비로소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울감은 사라졌는데 일머리는 도무지 돌아오지 않는 이 현상을 차가운 인지의 지연된 회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뜨거운 인지 기능은 비교적 빨리 좋아지지만 기억하고 집중하는 차가운 인지 기능은 가장 마지막에 불완전하게 돌아오는 거죠. 이것은 뇌세포가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되는 대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 호르몬 공격으로 쪼그라들었던 해마의 신경세포가 다시 자라나고 끊어졌던 전두엽의 연결망이 복구되는 데는 최소 3개월 이상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저하가 계속되면 혹시 내가 성인 ADHD가 된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성인 ADHD는 12세 이전 어릴 때부터 지속되어 온 뇌의 타고난 발달 특성에 가깝다면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저하는 명확한 시작점이 있고 우울한 기분의 파도에 따라서 증상이 오르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울증의 잔류 증상은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생각의 속도 자체가 느려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ADHD는 외부의 작은 소리나 자극에 쉽게 주의를 빼앗기는 산만함이 주된 특징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울증이 남긴 이 인지적 흉터는 적절한 훈련과 시간을 통해 충분히 그리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루하고 힘든 회복의 시차를 줄이고 멈춰버린 뇌의 기능을 온전히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동이 동기를 선행한다는 뇌과학의 핵심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의욕이 생겨야 움직일 수 있다고 믿지만 뇌의 작동 방식은 그 반대예요. 우리 뇌의 운동 중추는 움직임 그 자체만으로도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여 도파민을 뿜어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까딱하거나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운동을 담당하는 1차 운동 피질은 활성화되고 이 신호는 선조체를 직접 자극합니다. 그러면 선조체는 억지로라도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들고 이 도파민이 다시 전두엽으로 흘러들어가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이거는 일종의 펌프질을 돕는 물과 같습니다. 펌프질을 시작해야 물이 올라오듯이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뇌의 보상회로가 기계적으로 작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장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운동이죠. 죄송하게도 단순히 기분 전환 삼아 산책하는 정도로는 부족한데요. 죽어가는 뇌세포를 다시 자라게 만드는 기적의 비료인 뇌유래 신경영양인자, 즉 BDNF를 뇌 속에 쏟아붓기 위해서는 뇌가 비상사태라고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옆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의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죠. 구체적으로는 우리 심장이 뛸 수 있는 최대치의 80% 수준까지 심박수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운동할 때 우리 근육에서는 젖산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요. 피로 물질로만 알고 있는 이 젖산이 혈관을 타고 내려올라가 뇌를 보호하고 있는 빗장인 혈관 내장벽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마를 직접 자극하여 잠들어 있는 BDNF 유전자를 깨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여기서 간에서 만들어진 베타하이드록시 부틸레이트라는 물질까지 합세해서 뇌세포 생성을 폭발적으로 촉진합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최소 3회에서 5회, 한 번 할 때 40분 이상은 땀이 비오듯 쏟아질 정도로 달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무기력한 상태에서 이런 고강도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단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것, 그리고 현관문 앞까지만 나가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수면 또한 타협할 수 없는 치료의 핵심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헝클어진 신경망을 정비하는데요. 치매 유발 물질이나 독소를 깨끗하게 청소해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뇌의 회복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죠. 약물 치료로 기분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면 그때부터는 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재활 훈련이 필요하겠죠. 컴퓨터를 이용한 자극기억 훈련이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활동 등은 멈춰있던 전두엽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실행 기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니까요. 작은 일에도 욱 하고 내가 미쳤나 자책해 본 적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뇌 작동 원리를 담은 가장 정확한 기능 분석이 될 겁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못 참는 사람을 두고 성격이 급하다거나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말하곤 하죠. 하지만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인격의 결함이 아닌 뇌 기능의 오류인데요. 그저 당신의 뇌 속에서 충동을 멈추게 하는 억제 기능이 약해져서 신경계가 과부하된 상태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로토닌을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기분 전환 물질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경생리학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오해인데요. 세로토닌의 실제 기능은 쾌락이 아니라 통제거든요. 도파민이 뇌를 자극하며 더 큰 보상을 원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멈추게 하는 강력한 조절 시스템인 셈이죠. 뇌 안을 들여다보면 이 원리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의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감정이 발생하는 편도체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며 통제하는데요. 이걸 하향식 제어라고 부르는데 이 신경 연결을 유지하는 핵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뇌 속 세로토닌 수치를 인위적으로 낮췄을 때 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의 연결성이 급격히 약해지는 현상이 관찰되거든요. 제어 능력이 고장난 기계처럼 전두엽이 아무리 진정하라고 신호를 보내도 편도체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충동적인 폭력 범죄자의 뇌측 수액을 분석해보면 세로토닌 대사 산물의 농도가 현저히 낮게 측정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죠. 우울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억제할 힘이 없어서 공격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장소입니다. 세로토닌의 95%는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났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 불쾌감은 장에서 뇌로 보내는 명백한 경고 신호인데요.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져서 세로토닌 생성과 신호 전달이 불균형해지면 미주신경이라는 신경 경로를 타고 뇌에 전달되어야 할 안정 신호가 약하게 됩니다. 기능의학에서 우울증을 고치려면 식단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당신의 불안은 당신이 매일 먹는 밀가루와 설탕에서 기능이 저하된 장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로토닌 생산 원리를 좀 더 파고들어 보면 우리는 지금 뇌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세로토닌의 재료가 되는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뇌로 들어가는 입구를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혈관 내 장벽이라는 뇌 보호막 앞에서 다른 아미노산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어주면 인슐린이 나와서 경쟁자 아미노산들이 근육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남아있는 트리토판이 상대적으로 뇌 안으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살을 뺀다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닭가슴살만 먹는 식단이 유행하고 있죠. 재료는 섭취하지만 운반체가 오지 않으니 생산은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자원 손실 현상이 있는데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는 코티솔이 분비되는데 이 코티솔은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리토판을 강제로 가져가 버리거든요. 세로토닌 대사 물질 중 하나인 키누레닌이 있는데 이 물질은 면역과 신경기능 조절에 관여하는 물질이지만 과도하면 신경에 해로운 작용을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거나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부족 상태는 밤이 되면 수면장애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밤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낮의 문제일 가능성도 큽니다. 낮에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변환되기 때문이죠. 즉, 낮에 햇볕을 보고 잘 먹어서 세로토닌을 충분히 비축해 두지 않으면 밤에 쓸 멜라토닌 재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실내 생활 패턴이 상황을 악화시키는데요. 뇌의 세로토닌 합성 효소를 활성화하려면 최소 2500럭스 이상의 밝은 빛이 망막에 닿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일 머무는 사무실이나 집의 형광등 불빛은 고작 500럭스 남짓에 불과하거든요. 뇌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밤이나 다름없으니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는 통증의 일상화인데요. 세로토닌은 뇌에서 척추로 내려가는 통증 억제 경로를 활성화하여 고통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데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신체화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들에겐 아무렇지 않은 작은 자극도 세로토닌이라는 조절 물질이 사라진 당신의 신경에는 날카로운 고통으로 입력되고 있는 거죠. 환경적인 요인만큼이나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방식입니다. 뇌과학에는 사회적 패배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쥐가 강한 개체에게 반복적으로 제압당하면 뇌의 수용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우울증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SNS입니다. 타인의 화려한 편집된 삶과 나의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행위는 뇌에게 너는 부족하다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입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뇌의 기능이 고장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궁금하실 겁니다. 저하된 조절 기능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말이죠.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해결책은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뇌의 줄기 부분에는 중추 패턴 생성기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걷기, 씹기, 호흡하기 같은 일정한 박자가 있는 운동을 할 때 활성화되는데 여기가 자극받으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봉선핵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밥을 먹을 때 30분 이상 꼭꼭 씹는 행위, 일정한 속도로 20분 이상 걷는 산책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가장 강력한 뇌회복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빛을 뇌에 직접 전달하는 것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베란다 문을 열고 혹은 출근길에 직접 눈으로 자연광을 받아들이세요. 이 광량을 확보하는 것이 뇌기능을 정상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성이 생기거나 평생 못 끊을까봐 두려워하시는데요. 기능의학을 하는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약물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긴급 처치 수단이라고요. 증상이 심각한데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며 버티는 건 위험한 고집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약을 먹는 동안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약으로 확보한 에너지를 밖으로 나가 걷고 가공식품 대신 장을 살리는 음식을 먹고 햇볕을 쬐며 수면 패턴을 바로잡는 것, 이 치열한 신체 회복의 과정이 없다면 약을 끊는 순간 증상은 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약 없이도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자생력 있는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뇌에게 굶지 말고 영양을 주세요. 장을 편안하게 하고 햇볕을 쬐며 규칙적인 움직임으로 뇌를 깨우세요. 지금까지 평생 건강을 위한 기능의학 파트너 할매보영 원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창이었습니다.